동시에 두세 명의 걸프렌드를 만나는 건 도카이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들은 각기 남편이나 연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 스케줄이 우선이고 당연히 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보다 적었다. 그래서 몇 명의 연인을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것은 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딱히 불성실한 행위로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물론 상대 여자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되도록 하지 않지만 밝힐 필요가 없는 정보는 굳이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자세였다. 도카이가 경영하는 클리닉에는 오랫동안 일해온 우수한 남자 비서가 있어서 그의 그런 복잡한 스케줄을 숙련된 공항 관제사처럼 능숙하게 조정해 주었다. 업무상 일정 관리뿐 아니라 퇴근 후 여자들과의 사적인 스케줄을 조정하는 일도 어느새 그의 업무에 포함되었다. 그는 도카이의 컬러풀한 사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쓸데없는 말을 일절하지 않고 그의 활약상에 일일이 놀랍다는 티를 내는 일도 없이 어디까지나 사무적으로 그 업무를 해냈다. 여자들과의 약속이 자칫 겹치지 않도록 솜씨 좋게 교통 정리도 해주었다. 도카이가 현재 만나는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월경 주기까지 선뜻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대충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도카이가 여자와 여행을 떠날 때는 기차표를 준비하고 료칸이나 호텔 예약까지 해주었다. 만일 그 유능한 비서가 없었다면 거의 틀림없이 도카이의 화려한 사생활은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운영되진 못했을 것이다. 그는 감사의 뜻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핸섬한 비서에게 선물을 했다. 걸프렌드들과 도카이의 관계가 그녀들의 남편이나 연인에게 알려져 중대한 문제로 발전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몰린 적은 다행히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원래부터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에게도 가능한 한 행동을 조심하도록 조언하곤 했다.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 것,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말 것, 꼭 거짓말을 해야 할 때는 되도록 단순한 거짓말을 할 것. 그 세 가지가 조언의 요점이었다. 그렇다고 전혀 트러블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만한 수의 여자를 상대로 오랫동안 기교적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트러블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중에는 주의력이 약간 부족한 여자도 있어서 그녀의 의심 많은 연인이 도카이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의사의 사생활에 대해 또한 윤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 혹은 그와의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유부녀도 있었다. 마침 그녀의 남편은 꽤 유명한 격투기 선수였다. 하지만 그때도 어찌어찌 큰 문제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의사의 어깨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건 그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나는 말했다. 그렇죠. 그는 말하고 웃었다. 내가 재수가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이런 일에는 의외로 재치를 발휘합니다. 재치를 발휘한다? 나는 말했다. 뭐랄까, 아슬아슬한 순간 퍼뜩 지혜가 떠오른다고 할까? 도카이는 어물거렸다. 예로 들만한 일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다. 혹은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내용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말했다. 재치라고 하니 말인데 프랑스와 트리포의 옛날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예의 바른 사람과 재치 있는 사람이 있어. 물론 둘 다 훌륭한 자질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의보다 재치가 이기지.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는 것 같군요. 도카이는 말했다. 여자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남자가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여자가 알몸으로 옷을 갈아입는 중이에요. 그때 실례했습니다, 마담 이라고 말하고 얼른 문을 닫는 게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반면 실례했습니다, 무슈 라고 말하고 얼른 문을 닫는 게 재치 있는 사람이죠. 오, 도카이가 감탄하듯 말했다. 무척 재미있는 정의군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나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재치를 발휘해서 보기 좋게 벗어났다. 도카이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역시 기본적으로는 재수가 좋았던 거지요. 나는 어디까지나 재수가 좋았던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무난할 것 같군요. 어쨌든 도카이 씨의 그런 재수 좋은 생활은 대략 30년에 걸쳐 이어졌다. 긴 세월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게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다. 마치 꽤 많은 여우가 깜빡 함정에 빠지듯이.
그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16살 연하, 결혼한 여자였다. 그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외국계 IT 회사에 다니고 아이도 하나 있었다. 5살 먹은 여자애다. 도카이가 그녀를 만난 지는 1년 반쯤 되었다. 다니무라 씨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도카이가 내게 물었다. 아마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것 같다. 도카이를 안 지 1년이 넘었을 즈음이다. 그런 경험은 없었노라고 나는 대답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있어요. 도카이는 말했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무슨 이유로요? 지극히 단순한 이유예요. 너무 좋아하면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죠. 못 견딜 만큼 힘들어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것 같았다. 표정에 평소와 같은 유머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난 물었다.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게 시도하는 중이죠. 하지만 기본은 최대한 네거티브한 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녀의 단점을, 아니 별로 좋지 않은 점을 생각나는 대로 뽑아내서 쭉 나열해 봅니다. 그리고 만트라를 외듯이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런 여자를 필요 이상으로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나 자신을 타이르죠. 잘 되던가요? 아니요, 별로 잘 안 돼요. 도카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선 그녀의 네거티브한 면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실은 그런 네거티브한 부분에마저 내 마음이 끌렸던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필요 이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도 잘 분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분별 없는 마음은 난생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를 사귀어오면서 어떻게 마음이 흐트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고 나는 물었다. 처음입니다. 의사는 즉시 대답했다. 그리고는 오래된 기억을 저 안쪽에서 끄집어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생 때 아주 잠깐이지만 비슷한 기분을 맛본 적은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만 그건 가망 없는 짝사랑 같은 것이었죠. 지금은 전혀 달라요. 나는 이미 어엿한 어른이고 그녀와 현실적으로 육체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녀를 생각하면 왠지 내장 기능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주로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이. 도카이는 자신의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의 상태를 확인하듯이 잠시 침묵을 흘렸다.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은 그녀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동시에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바라는 것 같군요. 나는 말했다. 네, 그래요. 물론 자기 모순이죠. 자기 분열이에요. 나는 정반대의 것을 동시에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잘 될 리가 없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쨌거나 그녀를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 자신까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지만 상대는 결혼했고 아이도 하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도카이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죠? 도카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말을 골랐다. 그녀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혼자 추측해 볼 수밖에 없고 추측은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다만 그녀는 지금의 남편과 이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이도 있으니 가정을 깨고 싶진 않다고.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지속하고 있다. 지금은 기회를 틈타 만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와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더 이상 나를 만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로 남편에게 들켜서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아니면 단순히 그녀가 나와의 관계에 실증을 낼 수도 있고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도 도카이 씨는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렵고요. 네, 그런 몇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면 다른 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넘어갑니다. 나와 도카이는 집 근처 스포츠 센터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항상 주말 오전에 스쿼시 라켓을 들고 그곳에 왔고 그러다가 낙하도 몇 게임을 함께 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체력도 있고 승부에 대한 집착도 적당히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경기를 즐기기에 딱 좋은 상대였다. 나이는 내가 조금 많지만 비슷한 또래고 스쿼시 실력도 비슷했다. 둘이서 땀 범벅이 되어 찬바탕 불을 쫓고 나면 근처 비어홀에
가서 함께 생맥주를 마셨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 수준 높은 전문 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지금껏 금전적인 고충이라고는 거의 해보지 않은 인간이 대부분 그렇듯 독하의 의사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생각할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말했듯이 즐겁고 흥미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였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 수준 높은 전문 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지금껏 금전적인 고생이라고는 거의 해보지 않은 인간이 대부분 그렇듯 독하의 의사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말했듯이 즐겁고 흥미롭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였다. 내가 글 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자 독하이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뿐 아니라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세러피스트나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글 쓰는 인간도 남의 고백을 들을 정당한 권리 혹은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꼭 독하이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여러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원래부터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그리 싫어하지 않고 특히 독하이 의사가 털어놓는 이야기에는 마르지 않는 흥취가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솔직하며 자기 자신을 제법 공정하게 바라볼 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남 앞에 드러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자질이었다. 독하이는 말했다. 그녀보다 미모가 빼어난 여자나 그녀보다 몸매가 좋은 여자, 그녀보다 취향이 고상한 여자, 그녀보다 똑똑한 여자도 적잖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그런 비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내게 특별한 존재니까요. 종합적인 존재라고 하면 적합한 표현일까요? 그녀가 가진 모든 자질이 하나의 중심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뽑아내 이건 누구보다 못하다느니 더 좋다느니 계측하고 분석하기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강력한 자석처럼. 그건 논리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우리는 프라이드 포테이토와 피클을 안주 삼아 큼직한 블랙&텐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랑의 미래 후 애타는 그리움에 비하면 예전의 그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옛 노래가 있죠. 독하이가 말했다. 곤춘하곤 아스타다. 나는 말했다.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랑의 미래란 남녀의 육체관계가 포함된 만남을 가리킨다고 대학교 때 강의에서 배웠어요.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그 노래의 작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실감이 납니다. 그리워하는 여자를 만나 몸을 섞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뒤에 느끼는 깊은 상실감, 애타는 심정.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내 것으로 실감하지 못했던 예전의 나는 아직 어엿한 어른이라 할 수 없다는 걸 통감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지만 그런 건 너무 늦을 것도 너무 빠를 것도 없는 일이라고 나는 말했다. 설령 약간 늦었다고 한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하지만 그런 마음을 젊은 시절에 일찍 느껴봤더라면 좋았겠죠. 독하이는 말했다. 그랬으면 면역 항체 같은 게 생겼을 텐데.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면역 항체 같은 건 전혀 생기지 않고 질 나쁜 잠재적 병의 뿌리만 몸속에 끌어안게 된 사람을 나는 몇 명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길어진다. 그녀와 만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아서 그럴 때마다 만나서 식사하고 우리 집에서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녀가 나와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그녀에게 사과하고 상대 여자와 헤어졌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른바 정신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 나와 육체적 관계를 갖게 되었죠. 복수라는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심리적 조정 작업이 필요했어요. 흔한 일이죠.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지금껏 즐겁고 유쾌하게 지냈어요. 활기 넘치는 대화, 둘만의 친밀한 비밀, 넉넉히 시간을 들이는 섬세한 섹스. 우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곧잘 웃었어요.
무척 즐거운 듯이 웃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이어오는 사이 점점 그녀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면서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들어요. 나는 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혹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되풀이했다. 어려운 의문이네요. 나는 말했다. 그렇지요. 정말 어려운 의문입니다. 도카이는 말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확인하듯이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발언에 담긴 가벼운 야유는 아무래도 전해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대체 뭘까요?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미용 성형외과 의사로 지금까지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어요. 의대 성형외과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처음에는 조수로 아버지 일을 거들다가 아버지가 시력이 나빠져 은퇴한 뒤로는 직접 클리닉 운영을 맡았죠.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외과 의사로서 실력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미용 성형이라는 세계는 그야말로 옥석이 뒤섞인 곳이라 광고만 요란하고 실상은 몹시 무책임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양심적으로 해왔고 환자와 큰 트러블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 점에 대해 프로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생활에도 불만이 없어요. 친구도 많고 몸도 아직 별탈 없이 건강해요. 나름대로 내 생활을 즐기고 있죠. 하지만 나는 대체 무엇인가?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지하게 말이죠. 내게서 성형외과 의사의 능력이나 경력을 걷어낸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잃는다면,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한낱 맨 몸뚱이 인간으로 세상에 툭 내던져진다면 그때 나는 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카이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뭔가 반응을 원하는 듯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물었다. 어쩌면 얼마 전 나치 강제 수용소에 대한 책을 읽은 탓도 있을 겁니다. 전쟁 중 아우슈비츠에 보내진 내과 의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를린에서 개업의로 일하던 유대인이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때까지 그는 가족의 사랑과 주위 사람들의 존경, 환자의 믿음 속에 근사한 저택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왔어요. 개도 몇 마리 기르고 첼로가 취미라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슈베르트나 멘델스존의 실내악을 연주했죠. 평화롭고 풍요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고 생지옥 같은 장소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풍족한 베를린 시민도 존경받는 의사도 아니고 하물며 인간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가족과 떨어져 들깨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고명한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용소 소장이 어디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일단 가스실에 끌려가는 건 면했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간수의 기분에 따라 어이없이 곤봉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가족들은 이미 살해됐을 것이고. 그는 잠시 틈을 두었다. 그걸 읽고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의사에게 닥친 끔찍한 운명은 장소와 시대만 바꾸면 그대로 내 운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만일 내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생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끌어내려져 모든 걸 박탈당하고 그저 번호뿐인 존재로 전락한다면 나는 대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책을 덮자 깊은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성형외과 의사의 기술과 신용을 빼면 나는 아무 장점도 없고 아무 특기도 갖지 못한 그냥 52살 남자입니다. 아직 건강한 편이지만 체력은 젊은 시절보다 못해요. 거친 육체 노동은 오래 버텨내지 못하겠죠. 내가 자신 있는 것이라고는 맛있는 피노누아를 고를 줄 안다거나 단골 레스토랑에서 초밥집이나 바가 몇 군데 있다거나 여자에게 선물할 세련된 액세서리를 고른다거나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안다거나 고작해야 그런 정도예요. 하지만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건 아무 쓸모도 없겠죠. 나는 동의했다. 피노누아에 대한 지식도 아마추어 피아노 연주도 세련된 화술도 그런 곳에서는 조금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실례지만 다니무라 씨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글 쓰는 능력을 빼버린다면 대체 나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에게 설명했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한낱 인간이라는 출발점에서 맨 몸뚱이나 다름없이 인생을 시작했다. 우연한 계기로 글을 쓰기 시작해 다행히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아무 장점도 특기도 없는 일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 굳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같은 거창한 가정을 들고 나설 필요는 없다고. 도카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심각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런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에게는 금시초문인 모양이었다. 그렇군요. 그 편이 어쩌면 편한 인생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맨 몸뚱이로 인생을 스타트한다는 건 그다지 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나는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물론입니다. 도카이는 말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건 당연히 무척 힘든 일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나는 남들보다 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저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고 웬만한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야 나 자신이라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는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무척 힘든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젊을 때라면 그나마 변혁의 가능성이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과거의 무게가 짓누르는 힘이 너무 큽니다. 쉽사리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 대한 책을 계기로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군요. 나는 말했다.